수원 8달구 해가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늦게 나가는 골목 끝자락. 제 30년이 고스란히 박힌 단독주택에 그 여자가 처음 발을 들인 건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재원이가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서진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예쁘고 싹싹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딸처럼 수발들게요. 이 집 너무 정겨워요. 어머니 치매 걸리셨으니까 이제 인감도장 주시고 요양원으로 가셔야죠. 과연 그녀는 집과 가족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5070 세대가 가장 공감하는 휴먼 스릴러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들을 때마다 새롭네 정말. 어머 오셨어요. 따뜻하게 한 잔해요. 그래 얼른 와서 같이 웃읍시다. 건배.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이 침침한 나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안방 서랍 속 인감도장이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30년 세탁소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흐트러진 건 반드시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거죠. 2023년 10월 수원 8달구 해가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늦게 나가는 오래된 골목 끝자락에 제 집이 있습니다. 낡고 작은 단독주택, 대문 앞 감나무 한 그루, 현관 계단 3개, 세어보지 않아도 눈 감고 오를 수 있는 제 집입니다. 이 집 하나 지키겠다고 저는 39살부터 49살까지 50살부터 69살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은 50둘에 먼저 갔습니다. 그 뒤로 혼자서 세탁소를 돌렸죠. 손님들 옷감 냄새, 다림질 연기, 그 연기 속에 녹아든 제 30년이 이 집 기둥 하나하나에 배어 있습니다. 그 집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건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재원이가 전화를 한 건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사람 하나 데려가도 돼? 중요한 사람이야.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나서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그래 와라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밝은 베이지 코트에 단정한 단발머리였습니다. 손에는 제철 과일이 가득 담긴 예쁜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재원 씨가 어머니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뵙고 싶어서 많이 설렜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눈도 맑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느낀 첫 번째 감각이 따뜻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탁소를 30년 하다 보면 옷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읽게 됩니다. 손이 거친 사람은 수건을 3개 쥐고 꼼꼼한 사람은 소매 끝을 접어 맡기고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옷 주머니를 꼭 뒤집어서 가져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압니다. 냄새처럼 그냥 압니다. 서진이가 거실에 들어서던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시선이 어디로 먼저 향하는지 봤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그 눈은 천장을 훑고 벽을 훑고 안방문을 훑었습니다. 딱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저 눈은 집을 보고 있구나. 점심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재원이는 연신 서진이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로 그 아이 어깨가 얼마나 처져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불안했고요. 서진이는 식사 내내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남다르세요. 이 갈치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집이 참 따뜻해요. 오래된 집인데 왜 이렇게 아늑하죠? 말 하나하나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계산된 것처럼요.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집에서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조용히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원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 쪽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 여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찬장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못 본 척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등기권리증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왜 저 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서랍을 열어봤을까?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집에서 수세미 위치 찾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남의 옷을 맡아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게 세탁소 주인의 본능입니다. 작은 얼룩이 결국 옷 전체를 망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감도장을 꺼내서 안방 이불 밑에 넣어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재원이가 먼저 일어나서 서진이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야. 어제 어땠어? 엄마가 좋아하시던.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쌀을 씻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좀 무뚝뚝하긴 해도 원래 그래.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응. 집도 마음에 들었어? 그렇지. 입지가 괜찮지.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었냐고.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한테 아들이 먼저 꺼낸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두 번째로 온 날 저는 일부러 세탁물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여자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 안쪽에 꽂혀 있던 서류 한 장, 부동산 서류인 것 같았는데 위에 적힌 주소가 낯이 익었습니다. 제 집 주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원이와 서진이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재원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요. 그리고 서진이는 제가 이쪽을 보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재원이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낡은 재봉틀 옆에 놓인 가위를 만졌습니다. 30년 된 가위입니다. 녹도 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든 잘 잘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거짓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거죠. 사라진 인감도장 위치 하나, 열어봐선 안 될 서랍, 아들 입에서 나온 집이 마음에 들었냐는 말 한마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남의 옷에 베인 때를 읽어온 사람의 촉이 지금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들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서진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왔습니다. 그러다 평일 저녁에도 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 아예 냉장고 구석에 자기 물건을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 한 병, 샐러드 드레싱 한 병,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처음 생긴 건 11월 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방 서랍에 넣어뒀던 통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뒀는데요. 서랍 2개를 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더니 서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통장이 안 보여서. 서진이가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통장이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 말투가 걱정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은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불 속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감도장을 넣어뒀던 자리 근처요. 저는 분명히 서랍에 뒀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둔 걸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사이에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스 불을 끄지 않았다고 재원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껐는데요. 반찬통 뚜껑을 열어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고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전날 밤 분명히 잠갔던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그걸 발견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밖에 나갔다 왔어? 문이 열려 있었어. 나 안 나갔다. 그럼 왜 문이 열려 있어? 엄마 혹시 기억이 없는 거야? 그 눈빛이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잊어버리는 걸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 2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30년 동안 제가 배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연은 한 번입니다. 2번은 패턴이고
3번은 의도죠. 가스불, 반찬통, 현관문, 통장 4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재원이가 서진이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서진이랑 같이 생각해봤는데 엄마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가스불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서진이가 걱정이 돼서 알아봤대. 근처에 검사 잘하는 병원도 있고. 저는 서진이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 멀쩡하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야?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제 아들이 저한테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고집쟁이가 됐구나. 내 아들한테.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세탁소 시절에 쓰던 거예요. 거기에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없어진 날, 가스불 소동이 있던 날, 현관문이 열린 날, 서진이가 어느 서랍을 열었는지, 재원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작은 글씨로 꼼꼼하게. 세탁소에서 손님 클레임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기록부터 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이건 제 기억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가 일찍 왔습니다. 재원이한테 커피를 내려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많이 서운하셨죠? 저희가 말이 좀 서툴렀어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셨으면 해서요. 어머니 인감이랑 중요한 서류들 제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까요? 자꾸 찾으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된장국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인감, 서류,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내 물건은 내가 챙깁니다. 짧게 대답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서진이가 뒤에서 재원이한테 눈짓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탁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옷이 옵니다. 겉은 말끔한데 안감이 썩어 있는 옷이요. 뒤집어 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새 옷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뒤집는 순간 냄새가 납니다. 서진이가 딱 그랬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재원이가 거래처 때문에 하루자리를 비웠고 서진이는 혼자 왔습니다. 재원이 짐을 챙겨다 준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세탁소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 문을 닫은 세탁소 창고에 남은 물건들이 아직 많았거든요. 가위, 다리미, 옷감 표본지, 30년치 단골 장부.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이 짐은 작은 방에 있는데 왜 안방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소리를 죽이고 복도 끝에 섰습니다. 서진이는 자기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A사 용지 2-3장 접혀 있어서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맨 아래 칸에 찍힌 도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붉은 인주, 동그란 테두리, 안에 새겨진 이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정분,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서진이는 서류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끓여드릴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서류가 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가방 속 서류에 제 이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짜 도장,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진짜 도장을 써서 서류를 만든 것. 어느 쪽이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서 그날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그 도장 모양까지 최대한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다음 날 딸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이는 경기도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아들만큼 자주 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 편입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지연아, 인감도장 위조가 쉬운 건지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똑바로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통장이 옮겨진 일, 치매 검사 얘기, 그리고 서진이 가방 속 서류까지. 지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등기권리증이랑 인감도장 절대 손 안 닿는데 숨겨놔. 그리고 아무한테도 그 위치 말하지 마. 지연아, 오빠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야. 서진이한테 씌워진 거라고. 엄마 말 믿어. 내가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 운 게 아닙니다. 내 딸이 엄마 말 믿어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까요? 제 아들한테서 듣지 못한 말이라서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보 속에 등기권리증을 넣었습니다. 인감도장은 다른 곳에 따로 숨겼습니다. 어디냐고요? 그건 저만 압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가 재원이와 함께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서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전에 말씀드린 거요. 중요한 서류들 제가 잘 보관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니 인감이랑 등기권리증 따로 보관함 맞춰서 드릴게요. 분실하시면 다시 만들기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는 국을 뜨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서진이 말이 맞아. 아까도 통장 못 찾으셨잖아. 그냥 맡겨. 저는 재원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를 봤습니다. 우리 집 서류는 원래부터 제가 보관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은 그 웃음이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소 창고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도장 모양을 다시 봤습니다. 내 인감도장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글자 간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테두리 굵기도 달랐습니다. 완벽한 위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흘깃 봐선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죠. 세상에는 절대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나쁜 일에 연루된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어딘가에 남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 법원 서류 속에, 혹은 피해자의 기억 속에. 서진이도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완벽하게 자신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골목 하나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박창수 씨, 72세, 옆집 어른입니다. 20년째 이웃이고 남편 먼저 간 이후로 제 집 대문에 못이라도 빠지면 달려와 박아주던 분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쓸모없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창수 영감이 처음 저한테 말을 꺼낸 건 11월 셋째 주 오전이었습니다. 정분 씨, 잠깐 나와봐요.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팔을 뽑으면서 영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재원이 여자친구가 자주 오더구만요. 네, 결혼 생각이 있나 봐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창수 영감이 파 한 단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2020년 기사였습니다. 행궁동 인근 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기사였는데 거기 작게 실린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진, 피해자 쪽 지인인 듯한 여성이 찍힌 사진 하나가 모자이크 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없이도 알아봤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이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창수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이 그 동네 살았거든요. 그때 새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중간에 껴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낯이 익었어요. 며칠 전에 사진 찾아봤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촌 동생분은요? 창수 영감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수 영감이 덧붙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 집이 여기 우리 골목집이랑 구조가 똑같았어요. 단독주택에 마당에 감나무 있고 현관 계단 3개짜리.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신문 스크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런 집을 골라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단독주택, 도와줄 가족이 멀리 있는 곳. 저는 그 조건에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기사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름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름도 전력도 전부 지운 거죠. 재원이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지금 저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고 믿고 있는 거겠죠. 저는 수첩을 꺼내서 창수 영감이 해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주 토요일에 왔습니다. 딸한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법적으로 쓸 수 있어. 사진이 있으니까. 근데 재원이가 믿겠어. 내가 서진이 싫어서 꾸민 거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해. 감정으로 싸우면 져. 증거로만 이겨야 해.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을 이기려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엄마로서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그날 밤 재원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서진이 부모님이랑 상견례 할 것 같아. 자리 좀 봐줘.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수 영감이 건네준 신문 스크랩을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옆에요. 이 여자가 상견례를 원한다는 건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십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 칼을 쥔 손이 제가 30년 넘게 잡아온 손이니까요. 그날 재원이가 한 말은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요. 재원이가 뒤따라오더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셋이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세탁소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음식을 차려놓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팸플릿이 놓였습니다. 반짝거리는 종이에 예쁜 사진들, 노인 전문 케어타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요.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 엄마, 서진이 말이 맞아. 솔직히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나도 마음에 걸렸어. 거기 가시면 내가 더 자주 가서 뵐 수도 있고. 저는 그 팸플릿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나 아직 혼자 잘 살아. 엄마,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까먹고 문도 열어놓고.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걱정해서 이러는 거잖아. 재원아, 그 가스불이랑 문 얘기. 나 억울하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사실이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재원이 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원아, 이 집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은 내가 갖는 거냐? 아니면 서진이 이름으로 넘기는 거냐? 재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도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집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아니면 엄마 건강 걱정해서 이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의심을 해? 노망 난 거 아니야? 노망.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깐 흠칫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그때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원 씨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기름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처음으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노망이라고 했다. 30년을 혼자 세탁소 하면서 그 아이 대학 보내고 사업 실패해서 쓰러졌을 때 곁에서 밥 해먹이고 이 집 한 채가 그 세월의 전부인데 그 아들이 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걔네가 요양원 얘기 꺼냈다. 오빠도 같은 편이었어. 지연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짧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 더 기다리면 안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수첩, 등기권리증, 그리고 세탁소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선생님 명함. 전화는 다음 날 아침에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법무사 선생님은 바로 받았습니다. 정분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집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집이라는 건 벽돌이나 시멘트로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아온 시간으로 지어집니다. 아침마다 끓인 된장찌개 냄새, 마루에 남은 발자국, 마당 감나무 그늘. 그 전부가 집입니다.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은 집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제 삶 전체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지연이가 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간호사 유니폼 대신 두꺼운 점퍼를 입고 뭔가 잔뜩 챙겨온 얼굴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한참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꺼낸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엄마, 내가 지난주부터 알아봤어. 인터넷에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사건 기록들. 이름 바꾸기 전 이름까지 추적했어. 이름을 바꿨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름이 뭐였는데? 한미진. 2018년에 개명했어. 그 직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경기도 모 지역 부동산 사기 관련 민사소송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미진이라는 이름이 공동피고로 올라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후 자취를 감췄고 이름을 바꾼 다음 2019년부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결국 집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아, 근데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법무사 선생님 말고 변호사가 필요해. 엄마, 세탁소 단골 중에 한 분 기억해? 장동진 변호사. 기억했습니다. 10년 넘게 양복을 맡기던 분이었습니다. 세심한 분이었어요. 와이셔츠 칼라, 풀먹임 세기도 매번 정확하게 요청하던 분이죠. 그분이 부동산 전문이야.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엄마 사정 간략하게 말씀드렸더니 한번 뵙자고 하셨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단골의 손이 이런 식으로 닿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원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거기 있지? 바꿔봐.
지연이와 재원이가 전화로 한참 다퉜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가 서진이 뒷조사하래? 그게 뭔 짓이야? 오빠, 그 사람 전과자야. 이름 바꾼 거야. 왜 눈 뜨고도 못 봐? 너 질투하는 거잖아. 나한테 좋은 사람 생겼다고. 오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이가 서진이를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재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서진이랑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려고. 집 이거 그냥 공동명의로 하자. 내 이름이랑 서진이 이름으로.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살 집인데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방 안에 있던 지연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빠져.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저는 두 아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재원아. 왜? 이 집이 내 아빠 없이 혼자서 세탁소 30년 해서 지킨 집인 거 알지? 알아. 그 집을 엄마가 서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의가 바뀌냐? 재원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진이 가방에서 내 이름 도장 찍힌 서류 봤다. 내가 서명한 적 없는 서류. 침묵이 길었습니다. 서진이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엄마, 서진이한테 왜 이래?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재원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한 수첩이요. 창수 영감이 건넨 신문 스크랩도 들고 나왔습니다.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날짜별로 다 적었다. 그리고 이건 창수 영감한테 받은 거야. 재원이가 신문 스크랩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재원 씨, 이건 오해예요. 저 설명할 수 있어요. 재원이가 사진을 들고 서진이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로 해야 합니다. 가위를 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선,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손. 선이 틀리면 옷감을 망치고 손이 떨리면 자르다 멈추게 됩니다. 자르다 멈추는 게 가장 나쁩니다. 어정쩡한 상처만 남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자르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12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재원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집 관련 서류 정리를 하자고요. 공동명의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서진이가 법무사를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저도 연락을 했습니다. 장동진 변호사, 법무사 선생님, 그리고 창수 영감. 그 며칠 전 지연이와 저는 장동진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수첩, 신문 스크랩, 서진이 가방에서 봤던 서류의 특징을 적어둔 메모까지요. 정분 씨, 이 여자 한 번 걸린 적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은 수법 쓰고 있습니다. 재원 씨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려 했을 거예요. 그래야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서 어머니 명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재원이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진이가 데려온 법무사와 재원이, 서진이, 그리고 저. 넷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쪽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빈칸에는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 찍을 자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인주를 꺼냈습니다. 서진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진이가 눈을 가늘게 뜨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꺼낸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동진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 그간 서진이가 행한 사문서, 위조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을 정리한 공식 진술서. 그리고 지연이가 출력해온 법원 기록 사본. 또 하나는 녹음기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쓰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집안에서 오간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인감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한 날. 재원이가 요양원 얘기를 꺼낸 날. 전부요. 재원이가 굳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세탁소 아줌마는 거짓말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는답니다. 서진이 쪽 법무사가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장동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절차였습니다. 진술서와 녹음, 창수 영감의 증언, 그리고 과거 판결 기록까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서진이가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재원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서진이가 수갑을 차고 나가는 걸 그냥 서서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경찰관이 서진이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이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현관 계단 3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밑에 닿는 계단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30년 세탁소 세월, 남편 없이 혼자 지켜온 집. 누군가 탐냈고 제 아들까지 흔들렸지만 결국 집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을 찾고 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위질이 끝나고 남은 천조각처럼 아무도 치워가지 않는 침묵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서진이는 구속됐습니다. 장동진 변호사님 말로는 사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미수, 그리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더해져서 이번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창수 영감 사촌 동생 건도 추가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행이었습니다. 재원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잡혀나가던 날 이후로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대신 오빠한테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원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아프니까요.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오래 내버려뒀던 세탁소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다리미, 옷감 표본집, 단골 장부, 1990년대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버릴 것, 남길 것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창고 가장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재원이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졸업사진, 남편 옛날 사진, 그리고 세탁소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 한 장. 29살의 저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새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저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혼자 살게 될 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그래도 이 집 지키고 서 있게 될 줄은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고 정리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온다는 연락은 없었는데요. 대문을 열었더니 재원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다 알았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엄마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저는 재원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틀린 건 맞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를 준 것도 맞습니다. 노망이라는 말, 고집이라는 말, 그 말들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건 제 아들입니다. 39살에 혼자 세탁소 문 열던 날부터 제가 지키려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재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재원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끓였습니다. 재원이는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면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재원이 앞에 찌개를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재원이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나 그 말 취소할 수 있으면 먹어. 재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으면 맛없어. 재원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잊은 것도 아닙니다.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야 옅어질 겁니다. 어쩌면 완전히 옅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안 쓴 재봉틀이라 기름칠을 해줬습니다. 실을 꿰었습니다. 파란 실 한 가닥.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소복 마당 감나무 위에도 현관 계단 위에도 지붕 위에도 쌓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세탁소를 했습니다. 남의 옷에 밴 때를 지웠습니다. 구겨진 걸 폈습니다. 찢어진 걸 꿰맸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집이 났습니다.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남아 있습니다. 엄마의 계절이라는 건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차갑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집은 지켰습니다.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그 자리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직 이 집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먼저 드는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현관 계단 3개, 그리고 녹슬지 않은 가위 하나. 다음 계절에도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